사람들은 나를 욕심쟁이라고 했다. 나는 그게 억울했다. 욕심쟁이라니. 나는 그저 내 것을 지켰을 뿐이다. 평생을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건물 2채, 그게 내 전부였다. 누가 거저 준 것도 아니고 남편이 물려준 것도 아니었다. 오롯이 내 손으로 일군 것이었다. 내 이름은 유정이. 올해 67이다. 사람들은 나를 센 할머니라고 불렀다. 어떤 이들은 냉정하다고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인정머리 없다고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들이 뭘 알아? 일장 내 방식대로 산다는 것. 아침 6시. 나는 언제나 이 시간에 일어난다. 나이 들수록 잠이 없어진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면 내 건물이 보인다. 신림동 뒷골목 4층짜리 상가주택. 1층은 카페, 2층은 학원, 3층과 4층은 원룸. 월세가 제때 들어오는지 건물에 이상은 없는지 매일 아침 확인하는 게 내 일과였다. 사람들은 물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쪼들리게 사느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설명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90년대 말 IMF가 왔을 때 나는 40이었다. 그때 남편이 하던 작은 회사가 망했고 우리는 하루아침에 전세금도 못 건지고 쫓겨났다. 남편은 그 충격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초등학생이던 민수를 데리고. 그때부터였다. 내 것을 지키는 게 생존이 되었던 건 남에게 빌리지 않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오직 내 힘으로만 일어서야 한다는 걸 배웠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청소 일을 했고 밤에는 대리운전 콜을 받았다. 그렇게 10년을 모아서 첫 번째 건물에 반지하를 샀다. 그리고 또 10년을 모아서 그 건물 전체를 샀다. 누가 나를 도와줬나?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 내가 남을 도와줘야 할 이유도 없었다. 이장 박나영. 오늘따라 건물이 시끄러웠다. 1층 카페 사장 오수연이 또 월세 이야기를 꺼냈다. 사장님, 월세를 또 올리시면 정말 힘들어요. 작년에도 올렸잖아요.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물가가 올랐어요. 관리비도 올랐고. 당연히 월세도 올라야죠. 하지만 싫으면 나가세요. 들어오겠다는 사람 많아요. 냉정했나?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게 사업이었다. 감정을 섞으면 손해보는 건 나였다.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카페로 돌아갔다. 나는 건물을 한 바퀴 돌며 점검을 시작했다. 3층 복도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 짜증이 났다. 몇 번을 말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그때였다. 화장실 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멈춰섰다. 누군가 아픈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 했다.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다시 신음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더 컸다. 제발. 할 수 없이 화장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얼어붙었다. 바닥에 한 젊은 여자가 쪼그려 앉아 있었다. 배가 불러 있었다. 임신한 것이 분명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흥건했다. 주세요. 그 여자를 나는 알고 있었다. 박나영. 27. 우리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는 아이였다. 미혼모라는 소문이 있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일만 잘하면 됐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달랐다. 119 불러야겠어요. 나는 재빨리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10분. 나는 그 10분이 10년처럼 느껴졌다. 나영은 계속 신음했고 나는 무엇을 해줘야 할지 몰랐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나영을 들것에 실었다. 나는 그들을 따라 나가지 않았다. 건물 입구에서 멈춰섰다. 보호자분이세요? 구급대원이 물었다. 아니요. 그냥 건물주예요. 그럼 연락처라도. 몰라요. 저는 상관없어요. 냉정했다. 나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돌아섰다.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내 일이 아니었으니까. 3장 균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영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창백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그 눈빛. 내가 뭘 어쩌라고. 나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수연이 나를 찾아왔다. 사장님, 어제 일 들으셨죠?
무슨 일? 박나영 씨요. 화장실에서 쓰러진 거. 사장님이 구급차 부르셨다면서요? 그래서요? 그래서요가 아니라. 사장님 그 친구 혼자예요. 보호자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병원에서 퇴원하라는데 갈 곳이 없대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요? 수연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다. 사장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친구가 우리 건물에서 일했잖아요. 임신한 걸 알면서도 일하게 했잖아요. 그건 내가 시킨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일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됐어요. 나한테 바라지 마세요. 나도 여유 없어요.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여유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정말로 여유가 없었다. 마음의 여유가. 누군가를 돌볼 만큼의 여유가. 저녁에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나영 씨 일 들었어요. 너도 아니? 주변에서 다 이야기하던데요. 엄마가 그냥 내쫓았다고. 내쫓은 게 아니야. 구급차 불러줬어. 그게 다예요? 엄마 그 사람 갈 곳 없어요. 아기도 태어났고. 그래서 내가 뭘 하라고? 민수야 나도 평생 고생했어.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하시죠. 나도 힘들다고. 여유 없다고. 그런데 엄마 진짜 여유가 없는 건 엄마가 아니에요. 나영 씨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민수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엄마 저 이제 캐나다로 이민 가요. 아내랑 상의했어요. 뭐? 더 이상 엄마 곁에 있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가족한테도 남한테도 인정머리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민수가 떠난다고? 내 아들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오랜만이었다. IMF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다. 사장 그 밤. 한밤중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까까. 까마귀 소리 같았다. 아니 까마귀 소리가 맞았다. 창밖을 보니 까마귀 한 마리가 창틀에 앉아 있었다. 이상했다. 우리 동네에 까마귀가 있을 리 없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가위 눌림인가? 하지만 눈은 떠져 있었고 의식도 또렷했다. 그때 방 안에 누군가 들어왔다. 유정희 씨? 낮은 목소리였다. 남자 목소리. 나는 고개를 돌렸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아니 젊어 보였지만 뭔가 달랐다.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누구세요? 저승사자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해서. 꿈이군요. 꿈. 꿈이라고 하시죠 뭐. 편하신 대로. 그런데 정희 씨 오늘 투어 가실 건데요. 투어? 무슨 투어? 저승 투어요. 같이 가시죠. 그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2부 저승의 곡간 10만200. 오장터널. 눈을 떴을 때 나는 긴 복도에 서 있었다. 아니 복도라기보다는 터널 같았다.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벽은 차갑고 회색빛이었다. 마치 오래된 지하철역 같았다. 여기가 어디죠? 중간쯤이요. 저승사자는 태연하게 걸었다. 삶과 죽음 사이. 경계선이라고 할까요? 나 죽은 건가요? 글쎄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걸었다. 한참을 걸었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다. 그러다 문이 하나 나타났다. 무거운 철문이었다. 들어가시죠. 문이 열렸다. 그 안은 창고 같았다. 아니 창고가 맞았다. 하지만 일반 창고가 아니었다. 수백 개의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마치 셀프 스토리지 같았다. 여기가 뭐죠? 곳간이요. 저승의 창고. 사람들이 살면서 쌓아둔 것들이 보관되는 곳이에요. 쌓아둔 것들? 네. 나눔, 친절, 사랑, 도움. 그런 것들이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게 어떻게 물건처럼 쌓여요? 여기선 쌓여요. 보시죠. 저승사자는 한 방을 가리켰다.
문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정대성. 아, 대성이.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 오래된 친구. 지역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문이 열렸다. 그 안은 놀라웠다. 물건들로 가득했다. 쌀포대, 담요, 옷가지, 책, 장난감. 그뿐만이 아니었다. 벽면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웃고 있는 사람들. 감사 편지들. 그리고 무언가 따뜻한 빛이 감돌았다. 대성이는 많이 도왔나 보네요. 그렇죠. 평생 나누며 살았으니까요. 나는 부러웠다. 동시에 질투도 났다. 대성이는 항상 그랬다. 나누면 남는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나는 그게 싫었다. 위선적으로 들렸으니까. 다음 거 볼까요? 저승사자는 다른 방을 열었다. 이번에는 여자 이름이었다.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 안도 가득했다. 책, 편지, 작은 인형들. 이 사람은 선생님이었어요.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쳤죠. 월급의 반을 장학금으로 냈고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몇 개의 방을 더 봤다. 모두 가득 차 있었다. 어떤 곳은 물건이 많았고 어떤 곳은 편지와 기억들이 많았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따뜻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정희 씨 차례예요. 6장 빈 곳간. 내 방 앞에 섰다. 문에는 유정희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떨렸다. 왜 떨리는지 몰랐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열어볼까요? 문이 열렸다.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완전히 빈 건 아니었다. 구석에 휴지 한 롤이 있었다. 그리고 컵라면 하나. 이게 전부예요? 네. 말도 안 돼요. 나도 살면서 뭔가는 했어요. 뭘 하셨는데요? 아들을 키웠어요. 혼자서. 남편이 술만 마실 때도 포기하지 않고. 그건 부모의 의무죠. 곳간에 쌓이는 건 의무가 아니라 나눔이에요. 그럼 세입자들한테 건물 빌려준 것도 있잖아요. 돈 받고 빌려줬잖아요. 그건 거래예요. 나는 할 말이 없었다. 휴지는 뭐예요? 이건 뭐죠? 아, 그거요? 10년 전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한테 휴지 한 장 건네주셨잖아요. 그거요? 그것밖에 없어요? 컵라면은 5년 전 굶고 있던 노숙자한테 주신 거고요. 나는 무릎이 꺾였다. 주저앉았다. 빈방. 내 삶이 이렇게 비어 있었나. 정희 씨, 당신은 많이 가졌어요. 돈도 건물도. 하지만 나눈 건 없어요. 그러니 여기도 비어 있죠. 나는 울고 싶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7장 나영의 곳간. 한 곳만 더 보시죠. 저승사자는 다른 방으로 나를 데려갔다. 이번에는 낯익은 이름이었다. 박나영. 나영이? 근데 이 애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곳간은 살아있을 때부터 있어요. 죽어서 오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 채우는 거니까요. 문이 열렸다. 나영의 곳간은 거의 비어 있었다. 당연했다. 이제 27이니까. 하지만 구석에 몇 가지가 있었다. 작은 인형 하나. 공책 한 권. 그리고 빵 몇 개. 이게 뭐죠? 인형은 동생한테 준 거예요. 나영 씨가 12살 때 알바비로 산 거죠. 공책은 친구한테 빌려준 거고 빵은 임신했을 때도 굶고 있는 친구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애는 이렇게 가진 게 없는데도 나눴어요. 가진 게 없어서 더 나눈 거죠. 아픔을 아니까. 나는 나영의 곳간을 한참 들여다봤다. 거의 비어 있었지만 내 곳간보다 훨씬 따뜻해 보였다. 나는 뭐였던 거죠? 저승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나도 알았으니까. 8장 염라대왕. 다시 긴 복도를 걸었다. 이번에는 끝이 보였다. 큰 문이 있었다. 무거워 보였다. 여기가 어디죠? 심판실이요. 염라대왕님이 계신 곳. 나 죽는 건가요? 그건 대왕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문이 열렸다. 안은 생각보다 평범했다. 넓은 방, 높은 천장, 그리고 정면에 의자 하나. 그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염라대왕. 나는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무섭거나 위압적이지 않았다. 그저 고요했다. 마치 오래된 도서관의 사서 같은 느낌. 유정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다. 예. 살면서 많이 가졌구나. 예. 그런데 나눈 건 없구나.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할 말이 있느냐? 저는 평생 고생했어요. 혼자 다 해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도 돕지 않았구나. 예.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했느냐?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살아남고 싶었어요. 다시는 가난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염라대왕은 한참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심판이 아니라 연민 같았다. 정희야, 너는 살아남았다. 그런데 행복했느냐?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행복했나? 아니었다. 단 한 번도. 돈을 모았지만 불안했고 건물을 샀지만 외로웠고 지켰지만 잃었다. 아드님이 떠나려 한다지? 예. 외롭겠구나. 예.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살 거냐? 나는 울음이 터졌다. 처음으로. 그동안 쌓아뒀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다 망쳤어요. 늦지 않았다. 뭐라고요?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실수로 불려온 것이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살아보거라. 하지만 저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9장 노잣돈. 저승사자가 다시 나타났다. 돌아가시려면 노잣돈이 필요해요. 노잣돈? 네. 저승길 통행료죠. 뭐 하나 내셔야 해요. 제 고가는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나는 당황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빌리셔야죠. 빌린다고요? 네. 다른 사람 곳간에서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갚으시는 거죠. 누구한테 빌려요? 저승사자는 웃었다. 정희 씨,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당신한테 빌려주겠어요? 당신이 갚을 거라고 믿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멍했다. 맞는 말이었다. 내가 평생 나누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는가? 정대성 씨 곳간으로 가시죠. 10장 빌린 옹기. 대성의 곳간 앞에 섰다. 문을 열자 여전히 가득했다. 따뜻한 빛이 감돌았다. 대성아. 나는 빈 곳간을 향해 말했다. 대성은 없었지만 느껴졌다. 그의 온기가. 나 빌려줄 수 있니? 노잣돈.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곳간 안에서 작은 빛 하나가 떠올랐다. 따뜻한 빛. 그것이 내 손으로 날아왔다. 이게 노잣돈이에요. 고마워 대성아. 나 같은 인간한테도 빌려주다니. 저승사자가 말했다. 조건이 있어요. 살아서 갚으셔야 해요. 당신 방식으로. 내 방식? 네. 돈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나눔으로 갚는 거예요. 당신의 곳간을 채우는 거죠. 나는 빛을 꼭 쥐었다. 무거웠다. 책임의 무게. 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11장 귀환. 눈을 떴다. 내 방이었다. 아침 해가 들어오고 있었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손에는 여전히 뭔가 따뜻한 느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몸이 무거웠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첫 번째로 떠오른 건 나영이었다. 병원에 있을 것이다. 아기를 낳았다고 했으니까. 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보였다. 내 얼굴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다. 눈빛이 달랐다. 덜 날카로웠다. 핸드폰을 들어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신호음이 울리다가 받았다. 네, 사장님. 목소리가 차갑다. 나영이. 어느 병원에 있어요? 갑자기 왜요?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울대 병원이요. 그런데 사장님 찾아가신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알아요. 나는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다. 지갑. 그리고 통장.
나는 통장을 한참 들여다봤다. 평생 모은 돈. 그런데 이제 보니 숫자일 뿐이었다. 3부 빚을 갚는 방법. 12장 병원. 서울대 병원은 멀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탔다. 예전 같았으면 택시를 탔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천천히 가고 싶었다.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나영의 병실을 물었다. 5층 산부인과 병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도와주겠다고? 모든 말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병실 앞에 섰다. 사인실. 문을 열자 나영이 보였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기는 보이지 않았다. 신생아실에 있는 모양이었다. 나영은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상했다. 나는 평생 세입자들에게 존댓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자연스럽게 나왔다. 아기는 건강해요? 네, 남자애예요. 2.8kg. 다행이네요. 침묵이 흘렀다. 나영은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당연했다. 나는 그녀를 내쫓은 사람이었으니까. 저기, 미안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나 자신도 놀랐다. 나영은 더 놀란 표정이었다. 네? 그날, 화장실에서, 그냥 보냈던 거, 미안해요. 나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태어나면 갈 곳 있어요? 없어요. 우리 건물 4층에 빈 방 하나 있어요. 당분간 거기 있어요. 월세는? 나중에 생기면 그때 주고. 나영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왜요? 사장님이 왜 갑자기? 모르겠어요.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현금이 들어 있었다. 100만 원. 이것도 받아요. 아기 키우는데 쓰고. 사장님. 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울컥했다. 하지만 참았다. 잘 키워요. 아기. 나는 서둘러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 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떨렸다. 하지만 이상했다. 기분이 좋았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이게 나눔이구나. 13장 작은 변화들. 그날부터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주 조금씩. 수연의 카페에 들렀다. 언제나처럼 월세 이야기를 하려던 게 아니었다. 그냥 커피를 마시러. 아메리카노 하나요? 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커피를 내렸다. 나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쓰디쓴 맛이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사장님 나영 씨 일 들었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병원 찾아가셨다면서요? 방도 내주시고. 네. 왜요? 갑자기.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수연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저기 사장님. 월세 이야기 하실 거면 안 올릴 거예요. 당분간. 네? 힘들다고 했잖아요. 나도. 이해해요. 수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커피값을 내고 나왔다. 밖은 맑았다.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예뻤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러 번 망설이다가 엄마? 민수야.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건강해. 그럼 왜 갑자기? 민수야 미안해. 네? 평생 내 말 안 들어줘서. 내 기분 생각 안 해줘서. 엄마가 너무 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 민수는 한참 말이 없었다. 나는 눈물이 났다. 캐나다 가는 거. 엄마가 반대 안 할게. 내가 행복하면 돼. 엄마. 보고 싶을 거야. 많이. 하지만 괜찮아.
엄마도 이제 혼자 잘 살아볼게. 엄마 저 아직 안 갔어요. 응? 아직 생각 중이에요. 아내도 고민 중이고 엄마 혼자 두고 가기가 좀 그래서 나는 울음이 터졌다. 한참을 울었다. 민수도 같이 울었다. 엄마 우리 주말에 밥 먹어요. 아내도 같이. 그래. 그러자.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시원했다. 뭔가 풀린 기분이었다. 14장 대성을 찾아서. 며칠 뒤 나는 지역 노인복지센터를 찾았다. 대성이 운영하는 곳. 10년 만이었다. 10년 전 대성이 이 센터를 열 때 나를 초대했었다.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센터는 작았지만 따뜻해 보였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안내 데스크에서 대성을 찾았다. 잠시 후 대성이 나타났다. 예전과 똑같았다. 아니 더 온화해 보였다. 정이야? 정이 아냐? 오랜만이야 대성아. 진짜 오랜만이다. 10년 만이지? 어쩐 일이야? 나는 주저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꿈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저승에서 내 곳간을 봤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냥 보고 싶어서. 대성은 빙그레 웃었다. 앉아. 차 한잔하자. 우리는 센터 안작은 사무실에 앉았다. 대성이 보리차를 따라줬다. 여기. 오래됐구나. 응. 10년 됐어. 시간 참 빠르지? 힘들지 않아? 힘들지. 돈도 항상 부족하고. 근데 재밌어. 재밌다고? 응. 할머니, 할아버지들 웃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 나도 늙어가는데 같이 늙는 기분이랄까. 나는 차를 마셨다. 쓰지 않고 달았다. 대성아 너 후회 안 해? 뭘? 이렇게 사는 거. 돈도 없이 남 도와주면서. 대성은 웃었다. 후회? 없어. 돈은 없지만 다른 게 많아. 다른 게? 사람들, 관계, 기억, 그런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이제야. 대성아 나 도울 게 있으면 말해. 대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이야 너 어디 아파? 아니야. 건강해. 그냥 돕고 싶어서. 정말? 응. 대성은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여기 냉난방기가 고장 났는데 고치려면 300만 원 정도 든대. 내가 낼게. 정이야.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대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이야 너 뭔 일 있었어? 응. 큰일 있었어. 그래서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대성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고마워 정이야. 진짜 고마워. 15장 곳간 채우기. 그날부터 나는 조금씩 내 곳간을 채우기 시작했다. 아주 조금씩. 센터에 매달 후원금을 보냈다. 많지는 않았다. 10만 원, 20만 원. 하지만 꾸준히. 나영의 아기에게 옷을 사줬다. 백화점에 가서 골랐다. 평생 남의 아기 옷을 사본 적이 없었는데 그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다. 수연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에는 수연을 세입자로만 봤는데 이제는 사람으로 보였다. 30대 중반 이혼 경험 혼자 카페를 운영하는 강한 여자. 사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느 날 수연이 말했다. 그래요? 네. 예전에는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무서웠어요? 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부드러워요. 나는 웃었다.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민수. 주말마다 만났다.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에는 항상 간섭하고 잔소리했는데 이제는 그냥 들어주기만 했다. 엄마 저 캐나다 안 가기로 했어요. 어느 날 민수가 말했다. 왜? 엄마가 달라지셨잖아요. 그리고 저도 가족이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수야 내가 원하는 걸 해야지.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엄마 곁에 있는 거. 나는 또 울었다. 요즘 자주 우는 것 같다.
예전에는 눈물이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16장 나영의 선물. 나영이 태어난 지 한 달쯤 됐을 때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사장님, 이거 드려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열어보니 손뜨개 인형이 들어 있었다. 조잡했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이게 뭐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사장님께 감사하다는 표시로. 이런 거 안 만들어도 돼요. 아니요. 만들고 싶었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이것밖에 못 드리지만 나는 인형을 꼭 안았다.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나영 씨. 제가 더 감사하죠. 아기는 건강해요? 네, 잘 커요. 요즘 밤에 잠도 좀 자고. 다행이네요. 우리는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나영의 꿈, 계획, 걱정. 예전 같았으면 관심도 없었을 이야기들. 하지만 지금은 재밌었다. 사장님, 저 직업훈련 받으려고요. 제과 제빵. 좋네요. 네, 나중에 제 가게 갖고 싶어요. 작은 빵집. 멋진 꿈이네요. 사장님 덕분에 꿈꿀 수 있게 됐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영 씨 혼자 힘으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없었으면 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나는 나영의 손을 잡았다. 나영 씨가 저한테 준 게 더 많아요. 네? 나영 씨 때문에 제가 배웠어요. 나누는 게 뭔지. 나영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같이 울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평생 써본 적 없는 일기. 하지만 써야 할 것 같았다. 기록하고 싶었다. 이 변화를. 일기장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가진 것이 많다고 부유한 게 아니다. 나눈 것이 많아야 진짜 부유한 것이다. 내가 깨달은 진리였다. 평생 모으기만 했던 나. 빈 곳간을 가진 나.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짜 부자는 대성 같은 사람이었다. 가진 건 없었지만 나눈 게 많았으니까. 나는 일기에 적었다. 오늘 센터에 10만 원을 보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게는 큰 돈이다. 예전의 나라면 절대 내지 않았을 돈. 하지만 보내고 나니 기분이 좋았다. 왜일까? 돈이 줄어들었는데 마음은 채워진 기분이다. 나영이가 와서 고맙다고 했다. 고마운 건 나다. 나영이 덕분에 내가 달라졌으니까. 아기 얼굴을 봤다. 작고 예뻤다. 저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민수와 통화했다. 오래 이야기했다. 예전에는 5분도 못 견뎠는데 오늘은 1시간을 이야기했다. 민수가 웃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웃음소리였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평온했다. 18장 다시 저승으로. 그날 밤 나는 또 꿈을 꿨다. 아니,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경험을. 저승사자가 다시 나타났다. 정희 씨, 오랜만이에요. 당신 또 왜 왔어요? 점검차 왔죠. 빚 잘 갚고 계시나 확인하러. 빚? 노잣돈이요. 잊으셨어요? 나는 아차 싶었다. 맞다. 나는 대성에게서 빌렸다. 그걸 갚아야 했다. 어떻게 갚아요? 곡간 보러 가시죠. 우리는 다시 저승으로 갔다. 긴 복도, 무거운 문, 그리고 곡간들. 내 곡간 앞에 섰다. 저승사자가 문을 열었다. 그 안은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구석구석에 뭔가 생겨나고 있었다. 작은 봉투 하나. 나영에게 준 돈. 손뜨개 인형 하나. 나영이 준 선물. 영수증 몇 장. 센터에 보낸 후원금들. 그리고 사진. 민수와 찍은 사진. 이게 채워지고 있네요. 천천히지만. 나는 감격했다. 정말로 채워지고 있었다. 내 곳간이. 빚은 다 갚았어요? 아직은. 한참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는데요? 평생이요. 네? 저승사자는 웃었다. 정희 씨, 빚은 한 번에 갚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 조금씩 갚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럼 언제 다 갚아요? 다 갚을 필요 없어요. 갚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나는 내 곳간을 다시 들여다봤다. 빈 공간이 여전히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천천히 채워가면 됐으니까.
열심히 갚을게요. 잘하고 계세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19장 공동체. 몇 달이 지났다. 나는 센터의 정기 후원자가 됐다. 매달 30만 원. 많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보냈다. 대성이 고마워했다. 정희야, 덕분에 프로그램 하나 더 만들었어. 무슨 프로그램? 독거노인 식사 배달. 일주일에 3번. 좋네. 응. 정희 돈으로 시작한 거야. 나는 뿌듯했다. 내 돈이 이렇게 쓰이다니. 수연의 카페도 조금씩 나아졌다. 나는 월세를 올리지 않았고 오히려 건물 수리비를 내가 댔다. 페인트 칠, 화장실 수리, 간판 교체. 사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건물 관리는 건물주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리고 수연 씨 커피 맛있어요. 장사 잘 됐으면 좋겠어요. 수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사장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요? 네. 이제는 좋은 사람 같아요. 나는 웃었다. 좋은 사람.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 나영은 제과제빵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아기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는 가끔 아기를 봐줬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즐거웠다. 사장님, 저 시험 붙었어요. 어느 날 나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제과 기능사. 축하해요. 이제 취업할 수 있어요. 나중에 돈 모아서 꼭 제 가게 낼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나영 씨 노력이에요. 나영은 내 손을 잡았다. 사장님, 저 언젠가 사장님처럼 될 거예요. 남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는 울컥했다. 나영 씨는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1년이 지났다. 나는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일주일에 2번 식사 배달. 처음에는 어색했다. 평생 남 돕는 일을 안 해봤으니까.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할머니 식사 갖고 왔어요. 아이고, 정희 씨.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들은 고마워했다. 그 고마움이 내게 돌아왔다. 기쁨으로. 어느 날 나는 일기장에 또 한 줄을 적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나눈 것뿐이다. 나머지는 언젠가 사라진다. 이것도 내가 깨달은 진리였다. 건물도 돈도 언젠가는 사라진다. 하지만 내가 나눈 것, 내가 준 사랑, 내가 도운 사람들은 남는다. 내 곳간에,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에. 민수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저희 내년에 결혼식 할 거예요. 축하한다, 민수야. 엄마, 주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가? 주례? 네. 엄마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말 못하는데. 괜찮아요. 엄마가 하시면 돼요. 나는 감격했다. 주례. 내가 2 사람 앞에서 축복을 해준다니. 할게. 꼭 할게. 결혼식 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례사를 했다. 신랑 신부. 그리고 하객 여러분. 저는 신랑의 어머니 유정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했다. 저는 평생 잘못 살았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남을 외면하고 가족마저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배웠습니다. 나누는 기쁨을. 잠시 말을 멈췄다. 하객들이 모두 나를 보고 있었다. 신랑 신부. 여러분은 오늘부터 함께 살게 됩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서로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시간도 관심도 사랑도 주는 만큼 돌아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돌아옵니다. 민수가 눈물을 흘렸다. 며느리도 울고 있었다. 저는 이제야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일찍 배우세요. 나누며 사는 삶을. 그게 행복입니다. 주례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뿌듯했다. 21장 봄날의 곡간. 다시 꿈을 꿨다. 아니, 이제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갔다.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저승사자가 나타났다. 정희 씨, 또 만나네요. 또 점검이에요? 네. 1년에 한 번씩 해요. 우리는 다시 곡간으로 갔다.
내 곳간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숨이 멎었다.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휴지와 컵라면만 있던 곳간이 이제는 채워져 있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반쯤은. 봉투들, 영수증들, 손뜨개 인형,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뭔가 따뜻한 빛이 감돌았다. 이게 다 1년 동안 쌓인 거예요. 나는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나영에게 준 돈, 센터에 보낸 후원금, 수연에게 해준 건물 수리, 민수와의 시간, 배달 봉사. 많이 쌓였네요.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저승사자가 말했다. 그런데 정희 씨 아직 반 정도 남았어요. 알아요. 평생 갚아야 하는 빚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힘들어요. 오히려 즐거워요. 즐겁다고요? 네. 나누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저승사자는 빙그레 웃었다. 그럼 됐네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근데요, 저승사자님. 네? 대성에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빌려줘서. 직접 말하세요. 아직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요. 그래야죠. 꿈에서 깼다. 아침이었다. 창밖에는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다. 22장 나영의 가게. 2년이 흘렀다. 나영이 드디어 자기 가게를 냈다. 작은 빵집. 우리 건물 1층 수연의 카페 옆. 사장님, 오픈 축하 케이크예요. 나영이 케이크를 건넸다. 초콜릿 케이크. 달콤한 냄새가 났다. 고마워요, 나영씨. 제가 더 감사하죠.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가게는 작았지만 예뻤다. 진열장에는 빵들이 가득했다. 크루아상, 식빵, 스콘, 마들렌. 장사 잘 될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좋겠어요. 사장님, 근데 월세 3년간 면제할게요. 네? 장사 자리 잡을 때까지 3년간은 월세 없이 하세요. 나영은 울기 시작했다. 사장님, 괜찮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요? 안 갚아도 돼요. 대신. 네? 나영 씨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나영 씨가 받은 만큼.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꼭 그럴게요. 약속할게요. 우리는 안 왔다. 오랫동안. 해시태그 23장 어느 겨울날. 겨울이 왔다. 센터에서 송년회가 있었다. 나는 봉사자로 참석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밥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웃었다. 정희 씨, 올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대성이 말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대성 씨. 뭐가? 여러 가지요. 가르쳐줘서. 내가 뭘 가르쳤어? 나누는 법을. 대성은 웃었다. 나는 가르친 적 없는데. 정희 씨가 알아서 배웠지. 그래도 고마워요. 우리는 차를 마셨다. 따뜻한 유자차. 달콤했다. 정희야, 너 요즘 행복해 보여. 그래요? 응.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에는 항상 긴장한 얼굴이었는데. 행복해요. 정말로. 다행이다. 대성아, 나 저승 다녀왔어. 뭐? 꿈에서. 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곳간을 봤어. 너 곳간은 가득 차 있더라. 대성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내 곳간은 텅 비어 있었어. 휴지 하나, 컵라면 하나. 그게 다였어. 정이야, 꿈이야. 그냥 꿈. 알아. 하지만 진짜 같았어. 그래서 달라지기로 했어. 곳간을 채우기로. 대성은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정이야, 꿈이든 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변했다는 거야. 그걸로 됐어. 응. 고마워, 대성아. 24장 민수의 아이. 이듬해 봄. 민수에게 아이가 태어났다. 딸. 이름은 서연이. 엄마 애기예요. 우리 딸. 민수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겨줬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작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서연아. 할머니야. 아기가 눈을 떴다. 까만 눈동자. 나를 보고 있었다. 엄마 울어요? 응.
너무 예뻐서. 민수가 웃었다. 엄마 육아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해야지. 고마워요, 엄마. 아니야. 내가 고마워. 이렇게 예쁜 손녀 보여줘서. 그날부터 나는 일주일에 서너 번 민수네 집을 방문했다. 서연이를 돌봤다.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고 재웠다. 힘들었나? 조금. 하지만 행복했다.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 할머니, 서연이가 할머니 좋아해요. 며느리가 말했다. 그래요? 네. 할머니 오시면 웃어요. 나는 뿌듯했다. 서연이가 나를 좋아한다니. 25장 수연의 고백. 어느 날 수연이 나를 찾아왔다.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예요? 저 카페 정리하려고요. 왜요? 장사 안 돼요? 아니요. 잘 돼요. 근데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서요. 새로운 일? 네. 사회적 기업 만들려고요. 미혼모 자립 지원하는. 나는 놀랐다. 대단한데요? 나영 씨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도와줄 수 있는 곳이 너무 없더라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사장님,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이 건물을 제가 빌려서 쓸 수 있을까요? 사무실이랑 공간으로. 나는 잠시 생각했다. 건물을 빌려준다. 월세를 못 받는다는 얘기였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안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좋아요. 쓰세요. 정말요? 네. 월세는 절반만 받을게요. 그것도 여유 생기면 주고. 수연은 울었다. 사장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연 씨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해요. 제대로 해요. 꼭 그럴게요. 26장 사계절. 시간은 흘렀다. 봄이 왔다, 여름이 왔다, 가을이 왔다, 겨울이 왔다. 그리고 다시 봄. 나는 계속 나눴다. 돈도 시간도 관심도. 센터에는 매달 후원금을 보냈다. 금액은 늘었다. 50만 원, 100만 원. 나영의 빵집은 잘 됐다. 동네에서 유명해졌다. 나영은 약속대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줬다. 수연의 사회적 기업도 자리를 잡았다. 미혼모 5명이 자립 훈련을 받고 있었다. 민수네는 행복했다. 서연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이제 걸음마를 뗐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건물은 예전보다 시끄러웠다.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하지만 그 시끄러움이 좋았다. 살아있다는 느낌. 할머니, 정희 씨, 사장님. 사람들이 나를 불렀다. 반갑게, 따뜻하게. 나는 이제 냉정한 건물주가 아니었다. 할머니, 정희 씨, 사장님이었다. 27장 마지막 꿈. 어느 날 밤 나는 또 저승에 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저승사자 없이. 스스로 걸어갔다. 긴 복도, 익숙한 문, 그리고 곳간. 내 곳간을 열었다. 가득 차 있었다. 완전히 가득. 넘칠 정도로. 봉투들, 영수증들, 사진들, 편지들, 인형들, 그림들, 감사장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빛. 환한 빛. 다 채웠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염라대왕이었다. 네, 다 채웠어요. 빚을 다 갚았구나.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 네, 평생 갚아야 하는 빚이잖아요. 염라대왕은 웃었다. 그래. 맞다. 평생. 그런데요, 염라대왕님. 응? 빚을 갚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그래. 그게 빚의 비밀이지. 비밀이요? 응. 빚을 갚을수록 더 부유해지는 빚. 그게 나눔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았어요. 잘 살았다, 정희야. 아직 안 죽었어요. 알아. 그런데 잘 살았어. 정말로. 꿈에서 깼다. 아침이었다. 28장 유언장. 70살이 됐다. 나는 유언장을 썼다. 아직 건강했지만 준비는 해둬야 할 것 같았다. 나 유정이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신림동 건물 전체는 민수에게 물려준다. 단 조건이 있다. 나영 씨와 수연 씨에게 최소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공간을 제공할 것.
둘째 예금 중 절반은 민수에게, 나머지 절반은 대성이가 운영하는 센터에 기부한다. 셋째 내 개인 물품 중 일기장은 서연이에게 준다. 서연이가 20살이 되면 읽어보라고. 할머니가 어떻게 변했는지. 넷째 나를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달라. 가볍게 떠나고 싶다. 다섯째 장례식은 조촐하게. 대신 부조금은 모두 미혼모 자립 지원 기금으로 쓸 것. 사랑하는 내 아들 민수에게. 엄마는 평생 잘못 살았다. 내게 상처를 줬고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마지막 몇 년은 달랐다. 나누며 살았다. 그게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나누며. 그게 진짜 부자로 사는 길이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2028년 겨울 유정이. 유언장을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었다. 마음이 평온했다. 29장 어느 오후.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아침에 센터에 가서 배달 봉사를 했다. 할머니 5분께 도시락을 배달했다. 고맙습니다, 정희 씨. 천만에요,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점심에는 나영의 빵집에서 샌드위치를 샀다. 맛있었다. 사장님, 서연이는 잘 자라요? 응. 어린이집 다녀. 말도 잘해. 보고 싶다. 언제 데려와요? 다음 주에 데려올게. 오후에는 수연의 사무실에 들렀다. 미혼모 2명이 면접을 보고 있었다. 사장님, 잠깐만요. 곧 끝나요. 천천히 해요. 나는 괜찮아요. 저녁에는 민수와 통화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뭐 먹을까? 엄마가 좋아하는 거요. 냉면? 좋지. 우리는 동네 냉면집에서 밥을 먹었다. 서연이도 함께였다. 할머니. 그래, 우리 서연이.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그렸어요. 정말? 할머니 그림? 서연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다. 삐뚤빼뚤한 그림. 하지만 나였다. 분명히. 할머니 웃어요. 할머니 행복해요. 나는 눈물이 났다. 그래. 할머니 행복해. 정말 행복해. 30장 에필로그 -4 곳간. 오늘 밤도 나는 저승에 간다. 이제는 자주 간다. 일주일에 한 번쯤. 저승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혼자 갈 수 있으니까. 내 곳간 앞에 선다. 문을 연다. 여전히 가득하다. 아니, 더 가득해졌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 쌓인다. 오늘 배달한 도시락 나영에게 산빵, 서연이가 그린 그림. 나는 곳간 안에 앉는다. 따뜻하다. 환하다. 이제 알아. 혼잣말을 한다. 내가 가진 건 이것뿐이야. 이게 내 재산이야. 돈도 건물도 다 남의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곳간은 내 것이다. 영원히. 가진 것이 많다고 부유한 게 아니다. 나눈 것이 많아야 진짜 부유한 것이다. 내가 배운 첫 번째 진리.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나눈 것뿐이다. 나머지는 언젠가 사라진다. 내가 배운 두 번째 진리. 나는 곳간을 둘러본다. 하나하나가 소중하다. 하나하나가 기억이다. 고마워. 대성에게. 고마워. 나영에게. 고마워. 수연에게. 고마워. 민수에게. 고마워. 서연이에게. 고마워. 내 삶을 바꿔준 모든 이들에게. 곳간에서 나온다. 복도를 걷는다. 다시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내일도 나눌 것이 있으니까. 내일도 채울 것이 있으니까. 문을 연다. 빛이 쏟아진다. 눈을 뜬다. 아침이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나누는 하루가. 행복한 하루가. 이것이 내 이야기다. 67에 시작된 변화의 이야기.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당신의 곳간을 들여다보라. 무엇이 있는가? 비어 있다면 지금부터 채워라. 나누라. 조금씩. 천천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빚은 평생 갚는 것이다. 하지만 그 빚을 갚는 과정이 바로 행복이다. 나는 그것을 배웠다. 당신도 배울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가진 것이 많다고 부유한 게 아니다. 나눈 것이 많아야 진짜 부유한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나눈 것뿐이다. 나머지는 언젠가 사라진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